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일 오늘 시장 깰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요즘에 시장이 미국이 빠져도 올라가고요. 그냥 아랑곳 않고 국내 증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얼마 전만 해도 2000이 좀 깨지면 또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어느덧 2300 넘었고, 물론 2300도 옛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위치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게 긍정적이고, 또 삼성전자도 6만원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건 이제 내일 모레 F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고, 항상 이제 이런 요즘에 이벤트 있으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연준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은 좀 보고서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많이 안 나왔고, 아모레퍼시픽 있고요. 그 다음에 BH,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 엄청났죠.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관련해서 BNK 투자증권의 김성래 연구원님이 모두가 좀 비관적일 때 좀 큰 기회가 온다라는 내년 좀 전망 보고서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연구원님. 통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내년 자료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내년도 자료 저번에 KB증권 거 되게 좋았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거는 어제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좀 읽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이 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제 우리 한국도 버려진 거죠. 증시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꽃이 필, 뭔가 좋아진 분위기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테마라고 있죠. 오늘 왜 급락했는지, 보톡스 관련주인데 그거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하나 내용이 나온 거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애플로부터 주문을 취소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딱 숫자 보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구나. 영업이익이 3분기에 62.7%나 급감을 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안 좋죠. 근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왜? 내용이 좋아요.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 안 좋을, 국내 화장품 매출 줄었고 면세점도 타격 받았습니다. 중국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번 2분기랑 3분기랑 비교한 수치는 늘어났어요. 이 QOQ가 분기별이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 YOY는 작년 동기. Y가 2여잖아요. Q는 쿼터. 그래서 QOQ 하면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고, YOY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인데, 작년 같은 기간 보면 면세는 이렇게 감소했어요. 근데 직전 분기랑 대비해보면 늘어났어요. 오히려 면세가. 요게 좀 컸고요. 또 중국도요, 작년과 비교하면 40%나 감소했는데 올해 2분기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방향성이 좀 좋아진다는 거, 그걸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니까 지금 계속 점포를 없애요. 폐점하고 있고, 중국이 잘 안 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이 419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22년 2분기까지 평균이 73개거든요.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적자가 많이 나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확 줄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지금보다는요,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좋은지, 지금 좋은데 나빠지는지, 지금 나쁜데 더 나쁜지, 지금 나쁜데 이젠 좋아지겠는데, 요걸 보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지금은 안 좋은데 좋아질 것 같다. 요게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수 매출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하면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전 분기 대비로는 다 올랐어요. 라네즈, 이니스프리. 그 다음에 이제 북미나 유럽은 아직 매출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어요. 북미 매출 96%, 영업이익이 530%. 그러니까 이쪽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메리츠 한우리 연구원님은 업종 내 최선호주로 아모레퍼시픽을 일단 꼽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적자도 아마 내년에 축소되겠죠. 아까 보셨지만 매장을 워낙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 합산 영업 손실이 올해 850억인데 내년엔 80억으로 10분의 1 토막 납니다. 많이 그러니까 손실이 주는 거고, 반면에 북미 유럽은 매출 기여가 12에서 15%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반영됐고 PER도 20배까지 떨어졌어요. 한 40배 받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쁠 건 뭐 있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중국 소비주도 지금은 조금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인 게, 뭐 이렇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보다도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년,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열려요, 중국에서. 근데 이 상태로 시진핑이 그대로 놔둘까요, 중국 경제를? 저는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 번은 풀 거예요. 돈도 좀 풀고 방역도 좀 풀어주고 사람들 좀 소비하게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되면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소비주가 뭐 암울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히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예. 내년 3월을 본다면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모레가 어쨌든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도 좀 반등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BH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가 폭락했죠. 정말 잘 나가다가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로는 그냥 급락. 아이폰 잘 팔려요. 근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왜? 지금 좋은데 이제 앞으로 꺾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매출 증가했고 분기 최대 실적이고, 예, 근데 여기죠. 호실적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이폰까지도 확산되지 않을까. 요게 좀 우려되는 것 같고, 실제 4분기는 영업이익이 연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소할 거로 전망을 해요. 그럼 3분기가 최고네. 팔자. 이런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4분기는 성과급 같은 비용 때문인데 시장 그것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BH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더라도 비싼 모델은 대부분 BH가 공급을 하거든요. 다른 경쟁사가 지금 쉽게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북미 고객형 FP12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가는 역사적 밴드 하단. 다만 이 BH가 이제는 애플 아이폰만 가지고는 주가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막 추세적으로. 왜냐, 다 하니까. BH 아이폰 잘 팔리면 실적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뭔가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자동차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애플 VR 기기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고, XR 기기, 24년에 애플 아이패드의 OLED Z,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한번 모멘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린다. BH가 이제 지금 당장 뭐 나쁘다, 뭐 이제는 끝났다, 요거보다도 이제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빠지죠, 주가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너무 오를 때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 항상 드려요. 지금 오늘 LG엔솔이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저런 거 보면 뭐 또 하고 싶죠. 막 사고 싶고. 근데 참으셔야죠. BH도 그렇고 한번.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볼 땐
이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질 거는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당장은 좀 쉽진 않지만 여기 PBR 기준으로 거의 바닥입니다. 저점으로 왔어. PER도.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는 뭐 누가 봐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이제 메리츠 문경훈 연구원님이 64,000원,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단 사업 구조가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도 하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50% 증가했고요. 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매출이 늘어났고, 환율도 좋았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다만 국내에서 태양광 프로젝트가 좀 수년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4분기는 좀 뭐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빚이 안정적이다. PER은 15배 정도. 요즘에 전력 인프라 기기 회사들 실적 다 좋은 거 아시죠? 이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는 아직 발표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 LX 일렉트릭까지 국내 대표 3인방이 다 좋아요. 실적. 이쪽 섹터 전체가 그만큼 지금 업황이 수주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이 LX 일렉트릭 보이세요? 10년을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못 가죠. 근데 이제 조금씩 터닝하는 그런 구도고, 이제 그치만 항상 체크할 건 싸냐 비싸냐의 문제인데, PBR로 좀 보시면 돼요. PBR 기준으로는 지금 이게 저번에 지지받던 자리가 0.86배 정도 됩니다. 86배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는데 거의 뭐 주가 비싸진 않죠, PBR로. 근데 올해 연말에 54,151원이니까 예, 바닥은 그럼 얼마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싼 건 아니에요. 최바닥을 보는 거예요. 최바닥은 46,000원이에요. 최바닥.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바닥은 46,000원이 진짜 바닥이에요. 요번에 여기 갔다 왔죠, 진짜. 신기하게 갔다 왔죠. 거기 찍고 왔어요. 여기는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LG화학 정말 저는 LG화학 주주분들 너무나 좀 항상 응원해 드려요. 왜냐면 정말 힘드실 거고, LG엔솔이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LG화학 주주분들은 진짜 LG엔솔 볼 때마다 아마 엄청 짜증도 나실 거예요. 왜냐면 LG엔솔이 또 올라가야 LG화학한테도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거 볼 때마다 이제 LG화학 그게 상장을 안 했으면 LG화학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좀 기운 내시고, 다행히 어쨌든 LG화학도 우여곡절 끝에 막 40만 원도 갔었지만 이제 70만 원이 눈앞에 보이고요. 예. 뭐 70에서 한 85 정도가 이 적정 주가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7자 정도는 좀 이제 진입할 구간에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일단 보고서를 썼고요. 목표 주가는 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0.9조인데 이 석유화학은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실적이 80% 감소. 안 좋죠.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양극재입니다. 첨단 소재. 여기가 무려 4,160억이 나왔어요. 뭐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고, 예. 또 중국의 우시 양극재 가동률 개선 등 영향으로 물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이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예,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4분기에는 좀 양극재가 약간 3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양극재 증설하면 좋죠. 예, 미국에서 만드는 게 유리하죠. 보조금을 받으니까.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동일한 지금 그 기업 가치를 매겨서 양극재 기업 가치를 35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보다 양극재 매출액이 지금 2배가 더 많아요. 현재.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금력도 충분하고 LG엔솔 지분 가치는 35조. 이거 두 개 합치면 59조 나오죠. 그러니까 한 60조 돼요. 최소 60조 정도. 예. 그리고 내년 양극재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주주분들은 참 너무 힘들었죠. LG화학 때문에. 네. 네, 이제 좀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한 상승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뭐 한 번에 가는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이게 50조 넘었죠. 거의 48조군요. 48조인데 아까 보셨죠? 60조 정도가 적정 가치예요. 60조. 60조면은 여기서 몇 프로죠? 20% 정도는 남았네요. 2, 3%. 그죠? 네. 그래서 계산만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이건 그냥 계산이지 무조건 거기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 가치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맞네요. 82만원, 81만원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60조 정도 가게 되면 시총이 59조에서 60조면 80만원 정도. 여기입니다. 이제 거기가 좀 적정 가치다. 단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되, 근데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좀 현금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80만 원 근접을 한다. 그럼 뭐 75만 원부터는 뭐 예를 들면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BNK 투자증권의 김성노 연구원님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큰 기회 온다. 그러니까 내년 세계 경제는 상저하고, 예,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까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 둔화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경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고, 또 미국의 M2는 통화량이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은 긴축 기조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요,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납니다. 1990년대 일본이 그랬거든요. 통화 증가율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여버린 거죠. 완전히 역으로. 그래서 일본 버블 터지고 잃어버린 20년 생겼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유동성 축소를 크게 하진 않을 것 같다 보고 있고, 또 물가가 안정화되면요 경기 선행 지수가 돌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제조업은 경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익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매출액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시장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물가 여전히 높고 금리 여전히 높고 환율은 여전히 높고 기업 이익은 이제 망가지고 막 이런데 누가 지금을 보고 좋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이게 좀 재밌는 곳이에요.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반영해요. 앞으로를. 알지도 우리가 100% 맞출 수 없는 미래잖아요. 사실은 그걸 반영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안 좋지만 내년을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되게 싸졌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아무튼 주식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단기에 그친다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침체가 막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막 연준이 금리 올리고 이러면 안 좋겠지만,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 연준도 일방적으로 금리 안 올리거든요. 그러면 3천을 향해서 오히려 갈 수도 있다. 거기에 또 중국이 부양책 써주고 이러면 더 좋겠죠. 결국 이제 내년에 물가 꺾이고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이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한국 시장 모두 다 상승 여력 충분하고, 여기 BNK에서는 좀 낙폭과 대조를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이고, 미국의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안 오는 게요. 이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아요. 예. 그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에도 그 이렇게 물가가 높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두 달 후에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면 3개월 후에 경제 성장률도 저점을 통과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를 올릴 텐데 내년에 4.6 정도까지 아마 금리 오르고 꺾일 것 같다. 이게 이제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찍는 거고, 내년 이제 그 내후년이죠. 24년에는 3.76, 장기적으로는 2.4에 수렴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프라자합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엔화를 의도적으로 절상 가치로 올린 거죠. 미국의 요청으로.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겼고, 금리를 근데 급격히 올렸죠. 버블 잡으려고. 그러다가 통화량이 아예 줄어버려가지고 마이너스 나서 장기 침체. 우리나라도 이게 2000년 6월에요. 이때 이 M2 증가율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오르면서 M2 증가율이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까지 근처까지 갈 뻔했어요. 증가율이 플러스 0.6이거든요. 그때 이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기억나요. 그때 아마 현대건설이었을 거예요. 현대건설인가요? 그때 아마 그때 하이닉스도 안 좋았죠. 되게 둘 다 되게 안 좋았던 제가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그걸 알기에 미국이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긴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통신 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판교 데이터 센터를 보고 경험을 했죠. 아, 인터넷 정말 중요하구나. 통신이 끊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하루도 못 살고, 저도 지금 이 방송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거나, 또 특히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죠. 최근에 동영상 기업 트위치가 게임 위주로 하는 그걸 이제 방영하는 화질을 낮추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반발이 심한데,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통신사에 트위치가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글로벌 부가통신 사업자 이용대가 부과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동영상 제공하니까. 근데 망 사용료를 안 내죠. 예, 통신사에. 이걸 내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왜 망 사용료 안 내냐, 요거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는 일정 부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아직 안 내고 있고, 구글도 그러겠죠. 유튜브. 그래서 여기 소송이 좀 계속 걸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뭐 통신사 쪽으로 되게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콘텐츠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KT에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아무튼 데이터 센터 사고로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걸 느꼈고, 그리고 요금이 되게,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IPTV는 13,000원짜리 쓰시고 휴대폰 요금은 33,000원짜리를 많이 쓰는데, 넷플릭스가 한 달에 17,000원, 디즈니 플러스가 9,900원, 티빙이 13,000원. 이거 한 몇 개만 해도 5만원 넘어가요. 4, 5만원. 오히려 IPTV랑 요거 휴대폰 요금 더한 거보다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보다 오히려 이런 OTT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통신사만 이렇게 마치 이 통신비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버니까 희생해라, 통신료 낮춰라,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는데, 이건 근데 모르죠. 그건 또 정치인들이 또 뭐 공약으로 뭐 통신요금 인하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아무튼 이 안 좋은 환경에도 선방을 했고, 또 데이터 사용량 증대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 예, 이런 것들 콘텐츠 투자 또 배당 많이 주고요. 그런 면에선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중에선 KT를 좀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데이터 센터거든요. 밑에 있는 게 요게 공급량인데, 예, 요게 수요량이라거든요. 요만큼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의 기본 근간은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5G 증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주로 수도권 근처에 짓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된대요.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 굉장히 많고, 거의 서울이죠. 서울 근처. 수도권 안에서도.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죠.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 그러니까 뭐 애플 아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네이버, KT 이런 기업들이 요 사업을 하고 있고, MSP는 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대표적인 회사가 메가존 클라우드, 베스핀 글로벌, 예,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P는 글로벌 기업들의 입김이 너무 세졌는데, 예, 근데 좀 최근에는 시스템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거죠, 클라우드를. 그래서 MSCP 시장이 커지고 있고, 국내 1위가 메가존 클라우드인데 여기 KT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바뀌었고요. 공공기관, 예. 전체 투자금 8,600원. 여기에 해외 기업이 이걸 맡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국내 KT, 네이버, NHN 같은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판매량이 조금 완만해지면서 마케팅비 많이 안 씁니다. 그죠? 예. 아, 요게 마케팅비 완만하죠. 완만해. 거의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혈 경쟁 안 하는 거지. 옛날에는 출혈 경쟁 엄청 했어요, 서로. 그 다음에 통신사 배당금은 뭐 역시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분기마다 줘요. 분기마다 1.56%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코스피가 내년도에 2000에서 2650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익 개선이 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역금융 장세죠. 그러니까 금리를 막 세게 올리고 실적이 안 좋은, 그게 내년 초까지는 역실적 장세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또 쉬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분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이제 나왔고, 중앙은행의 긴축 강대 고점 양해지면서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세게 안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 장세로 좀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위험이 끝난 건 아닌데, 더 이상 뭐 악재는 없을 거, 이제 큰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알려진 악재들이니까.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가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인데, 한국도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원한대로 지금 할 수 있을까? 너무 과도하게 금리만 올리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물가 역시도 알려진 악재죠. 예, 물가가 높은 것도.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될 것 같고, 특히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전세 비중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세라서 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반도체 재고 조정으로,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도 돌릴 것 같고, 재고 증가율은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주주 친화 정책도 좀 기대가 되고요. 한국 배당 성향이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삼성그룹을 비롯해 몇몇 기업은 좀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저는 좀 이재용 부회장도 좀 주주분들 위해서 좀 신경을 쓰는 좀 그 CEO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주들한테
베푸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아마 지금 현 정부는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LG엔솔, 삼성바이오, 신한지주, NC소프트를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좀 전략 이슈는 공화당, 어제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예, 공화당은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부채를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면 재정이 건전해지거든요. 근데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어요? 미국은 빚으로 이렇게 가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 줄이기는 좀 어렵고, 사우디 관객에서는 또 가능할 거다라는 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경제를 지금 이제 부채를 줄이기 어려우면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우디하고의 뭐 관계 개선도 좀 필요하고, 예. 그래서 미국 성장 위해서 뭐 이런 부분도 할 거고, 또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거고, 수출 환경도 개선시키고, 과거 동맹과의 관계도 복원할 것 같다. 이 모든 게 다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좀 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방어해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노동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고 17개월째 구인자 수가 실업자 수를 상회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이 지금 고용 시장이 되게 타이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기업은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고, 이 상황에서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의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내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로봇이다. 그래서 1차 수혜는 2차전지가 받았지만 그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또 인공지능 데이에 로봇도 공개를 했고, 이번에 또 삼성 자산운용에선 이 ETF도 iSelect K 로봇이라는 ETF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내년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내년 1분기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끝나면 금리가 동결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게 1982년 사례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서 증시가 올라갔을까? 그때 물가 엄청 높았잖아요. 막 금리가 18%까지 가고. 근데 약세장이 한 5번 있었대요. CPI가 이렇게 8% 넘어선 다 약세장이었죠. 2차 대전, 한국전쟁, 1, 2차 오일 쇼크 다 공급 문제로 발생을 했는데, 네 번의 구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인플레가 절대 쉽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안정이. 그런 내용이고, 네 번의 사례 모두 그 물가 상승률 고점이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물가가 꺾일 때 주식시장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 러셀 레피어라는 이제 분이 쓴 베어마켓의 역사적인 네 번의, 베어마켓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번의 약세장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종료됐는지. 근데 유사한 점이 있대요. 몇 가지. 종료됐던 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꺾인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채권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채권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채권 수익도 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나중에 따라서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꺾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꺾이고 나서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 자동차 판매도 선행한대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8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자동차 판매량은 이미 회복됐죠. 다만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 부담 때문에 자동차 잘 안 사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구리 가격은 올라가줘야 돼요. 거의 경기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주가보다는 좀 빠르게 반등한다, 뭐 이런 거고,
연준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연준이 태도. 지금 연준이 태도 바꾸는 거 아닌가 막 이래서 증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바꿀 것 같은데 금리 그만 올리지 않을까? 언젠간 속도 늦추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죠. 실제 1982년도에도 그랬대요. 예, 유동성을 좀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물가 잡혔다. 이렇게 하면 뭐 주식시장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잘못된 믿음도 좀 이거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 온갖 낙관론만 있으면 증시는 급락하고 온갖 비관론만 있으면 증시는 상승하고 꼭 그러지 않는다는 거. 예. 침체장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새로운 강세장을 계속 주장을 했대요. 예. 그래도 증시가 안 올라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가 나왔는데도 증시가 반응을 안 한다. 그게 좀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투매가 나와야 바닥을 찍는다. 이것도 안 맞았대요. 보통 그러죠. 투매 나온 다음에 증시 올라간다. 이번에 안 그랬죠. 예. 근데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지 않을 때가 바닥이란 믿음도 잘못됐다. 82년 9월에 시장이 급등할 때 있잖아요. 그때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역대 최고치였대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뭐 100%가 어디 있겠어요. 어떨 때는 또 맞은 저런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싸죠. 싸잖아요. PBR 여기로 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디냐면 여기 역금융 장세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장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 요게 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역금융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이 금리가 오를 때가 역금융 장세입니다. 보통 이렇게. 근데 역금융 장세라고요 무조건 증시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꼭 무조건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엄청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역실적 금융 장세 이렇게 좀 전환되면서 나중에 좋아질 것 같고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주는 임대료 꺾였고요. 매매가, 주택 지표 다 꺾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튀니 주택가가 오를 수가 없죠. 소비자 물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월세가 제일 많아요. 네, 부동산에 연동되는 거죠. 반도체 출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재고 증가율이 꺾입니다. 이제 재고가 느는 속도가 완만해졌고 재고 순환 지표가 이렇게 꺾인다는 건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재고 순환 지표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 8% 넘은 시기가 이렇게 다 전쟁 났을 때입니다. 2차 대전, 한국 전쟁, 1, 2차 오일 쇼크 다 중동 전쟁이죠. 이번에 공교롭게 참 희한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전쟁으로 이런 게 촉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꺾이면 미국 증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런다는 거죠. 그 침체와 종료를 판단하는 지표. 예, 그런 것도 아까 설명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좀 긍정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시장 볼 때 채권금리 꼭 봐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델링 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바닥까지 왔다는 그 징표예요. 작년엔 2020년 초에는 이렇게 높았었고 2021년 그리고 요게 이 막대기가 올라갈 때는 주식 사란 얘기고 요게 위쪽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는 주식이 아직은 투자하기는 어렵다 요건데 요게 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바뀌겠죠. 그만큼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좀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테마란 기업이 오늘 국가출하 승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착수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제조가 금지되거든요. 식약처가 제테마, 한국 BMI, 한국 BNC 이게 보톡스 같아요. 행정처분 절차. 그래서 전 제조 업무 정지를 6개월 처분도 받게 될 거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휴젤, 파마리서치, 품목허가.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을 그걸 이제 국내에 유통시켰다 옛날에 한번 그랬던 뭐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소송이 걸렸죠. 그래서 휴재를 바로 걸었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효력 정지가 됐죠. 예, 중지명령이 취소되고 이후에 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처분을 또 내렸어요.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정지 휴재를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테마 같은 경우는 국내 신청은 삼상을 진행 중인데 내년 말에 아마 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이번 이슈랑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출용 외에 뭐 이런 것들도 보유 중이지만 이 해당 품목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휴재사항 가면 시 허가 취소 발표 이후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도 있고요. 그 휴젤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 제조 업무 정지에 이게 보톡스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필러 있죠 여기. 예. 이 필러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필러 주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테마 좀 투자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주주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작년에 휴젤도 그렇고 이렇게 식약처에서 계속 이 보톡스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만경제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TSMC 3나노 대형 고객이 잠정 주문을 취소했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애플이죠. 3나노 하는 데가 애플밖에 더 있습니까? 대형 고객. 우리 그냥 유추 가능하죠. 그럼 이게 취소했다는 게 지금 애플 아이폰이 안 팔려서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아이폰이 안 팔려서. 근데 아이폰 잘 팔린다 그러지 않았나요? 프로. 두 번째, 고객사 다변화? 갑자기 애플 말고는 지금 만들어줄 데가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애플 거 지금 못 만들죠. 지금 당장 줘도 시간 걸리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아무튼 애플은 TSMC에 잠정 주문을 좀 취소했다라는 대만 경제일보 보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현재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반 기준이고요. 넥스틴이 저번에도 전자공시가 나왔죠. 근데 중국 기업 있죠. 창신 메모리. 여기 D램 만드는 회사인데 저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급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또 공급이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반도체는 하고 싶은데 지금 KLA, 넥스틴의 경쟁사는 미국의 KLA라는 계측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수입이 이제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틴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틴이 그 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제 넥스틴은 중국 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했죠.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만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아마 파트론부터는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좀 늦게 나와서. 그게 파트론은 어제 실적이 뭐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기대치를 38%나 상회를 했고 주가도 굉장히 좀 낮은 위치까지 떨어져 있고, LG화학이 오늘 뭐 급등했지만 어제 실적 되게 좋았죠. 예, 그래서 6% 더 잘 나왔고 PBR도 뭐 아주 비싼 편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요, CNC 인터 기억나세요? CMO 그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 있죠. 뭐 로맨이라든가 요런 색조 화장품, 그런 거 주로 인디 브랜드 위주로 많이 해주는 그 회사인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무려 275% 급증을 했고,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원님이 제대로 보셨죠 그때 당시.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저기 우리밀 대표이사로 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만두시고. 예. 제가 그래서 이게 꽃함 이제 그 화분 하나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마지막에 썼던 보고서가 일본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니까 그걸 주목하자라는 그런 보고서 기억이 남고,
그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제이스텍은 이제 반도체 이쪽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했고 예상치는 없어요. 근데 최근 5개 분기, 작년에는 적자 났었거든요. 근데 흑자 났고, 제가 이번 3분기까지 더 더해서 PER 계산해 보니까 포가 5배.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제이스텍은 아무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거기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전자공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요 정도 이제 그 실적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예.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민동의 청원에 요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와이스트릿 거기 채널 가시면 있긴 할 텐데, 그것도 이벤트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기 그 공매도 한시적 폐지 요것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은 하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워낙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공매도 한시적 폐지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민동의청원.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떴네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의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기획 재정이 회부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여기 그래서 국민동의청원 요 사이트 아시죠? 국민동의청원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뜰 텐데, 여기서 공매도 이렇게 아마 검색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 검색하시면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죠. 1,400만 명 개인 주주를 뭐 절망에 빠뜨린 이런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다.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사 중에서 유럽이 미국 따라서 강제 노동 있죠. 미국은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확인이 되면 그 제품은 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수입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유럽도 거기에 따르겠대요. 이거는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계속 캐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리 한국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LCD가 사실상 망해버렸죠. 중국 때문에. 예. 근데 이번 OLED는 특허 전쟁 선언하겠대요. 예. 그렇게 해서 OLED 1등 하겠다. 이런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막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OLED도 위험해요. LCD 옛날에 샤프가 원래 1등 했었거든요. 근데 샤프가 특허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가지고 완전 이제 그 후로 몰락을 했는데, 그런 전차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밟을 수도 있어요. 1등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밟지 않기 위해서 특허 전쟁하겠다. 중국과 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근데 지금 또 한 기업, 방금 이제 FNF란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NF가 방금 이제 실적이 나왔고 1384억,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45% 증가했고 기대보다 12%. 그래서 중국 소비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FNF는 뭐 이 중국에선 정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려를 딛고 중국 소비주가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실적을 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쨌든 좀 급등을 했어요. 이런 거 누구도 못했죠. 오늘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요즘에 시장이 강한데 그냥 한 40%포인트가 가볍게 올라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2300을 정말 오랜만에 회복이 됐고, 깨진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만에 다시 돌파를 했고, 다시 이제 2400, 500을 향해서 좀 올라가는 좀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FMC 결과가 중요하겠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외국인이 뭐 계속 삽니다. 뭐 홍콩, 대만에서 주식 팔고 저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도 무려 5천억을 사버렸어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팝니다. 이제 시장 올라오니까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오늘 화학주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이쪽에 대해서 뭐 굉장히 강한 매수를 해줬고, 유일하게 판 건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만 좀 판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좀 판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가 좀 답답합니다. 예, 못 가요 요즘에. 부품준 좀 올라왔다 쉬는데 완성차들은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자동차.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또 반도체가 저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한 번은 좀 돌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 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받고 있고, 반대로 2차 전지가 정말 세고요.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 반도체 이쪽이 주도하는 장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철강주도 좋았고 건설주 좋았고 뭐 석유화학도 좋았어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까지 그냥 올렸고, 또 중국 소비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뭐 아모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2시 반 정도에 중국 정부가 여행산업 소비 촉진 예정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이거 완화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기대했다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도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섹터로는 원자력 발전이 제일 좋았고요. 어제 이제 폴란드 원전 그 협력 의향서가 체결이 됐고, 가장 수혜주는 한전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상한가로 가버렸고요. 전력 설비도 이제 원전과 같이 가다 보니까 급등세를 오늘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 8%, 뭐 재룡전기 6%뭐 이런 기업들이 다 오늘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옴시티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뭐 LG 엔솔 뭐 이 3인방이 다 급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정말 못 갔지만 일단 이제 뒤늦게 좀 동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풍력주 좋았고, 오늘은 에너지의 날이었어요. 친환경, 뭐 원전, 2차 전지 이쪽 다 좋았고, 건설주들도 어제는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잘 갔던 이유는 현대하고 대우건설이 유독 강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 거는 원전으로 이 두 개는 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원전 시공 기대감이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거는 수주를 따는 게 아니라 협력 의향서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폴란드 총리가 뭐 수주 가능성 높다, 뭐 사실상 확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따냈다라고 시장에선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기자재도 좋았고요. 오랜만에. 네. 강관업체, 석유화학도 오랜만에 좋았어. 오늘 LG화학이 10% 이상 오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튼 좀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고, 예, 철강주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세아베스텔, 포스코홀딩스도 뭐 올라갔었고요. 폐배터리 뭐 고르게 다 반등했습니다. 리모델링, 예, 우주항공, 태양광, 폴더블폰, 2차전지, 시멘트, 조선, 건설, 중소형, MLCC, 패션 의류 쪽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FNF는 실적 좋았죠. 예. FNF도 괜찮고, 면세점이 어제 그냥 완전히 우당탕 무너졌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바이오 아니 카지노도 이제 중국 영향 받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IT 대표주, 또 편의점, 요새 편의점에서 GS 리테일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지만 좀 회복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다 올랐는데 못 오른 건 보톡스는 아까 제테마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애널리스트 멘트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요거 판매 금지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리스크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백신주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ST팜이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앞으로 좀 내용이 안 좋잖아요. 그럼 가차 없어요 지금은. 그게 좀 빠졌던 것 같고 통신주들도 오늘은 이제 어쨌든 방어주인데 좀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배당 매력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플란트 쪽 좀 안 좋았고 오늘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쪽이 다 안 좋았어요. 뭐 의료기기 이쪽부터 해가지고 예, 자동차도 좀 부진했고 그러니까 자동차, 바이오, 의료기기 이쪽도 특히 아까 보톡스 충격, 그 식약처의 뭐 판매 금지 이런 조치들 내려주면서 좀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가 오늘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예,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뭐 거의 다 올라갔고요. 근데 시총 2등 기업이 6%나 올랐으니 이게 뭐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도요.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래서 오늘 뭐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코스닥은 못 갔어요. 코스닥은 되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다 이쪽으로 가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쪽이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진 거는 아까 뭐 제테마라든가 ST팜, SM은 컴투스가 뭐 지분 인수 좀 했죠. 한 4%. 백기사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는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근데 오늘 글쎄요, 백기사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컴투스는 백기사 아니다. 이수만 회장 편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컴투스는 지분 인수를 했고 컴투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일단은 SM 지분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이수만 회장이 물러나고 완전히 물러나고 온라인 파트너스 얘기대로 이제 뭐 배당을 늘린다거나 라이크 기획으로 돈을 주는 거를 이제 못 주게 한다거나 이러면 SM의 주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서 컴투스도 좋고 또 컴투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백기사를 했어요. 그럼 SM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마 그런 걸 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주가가 SM이 빠진 건 뭐 백기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기사가 아니라면, 예, 백기사가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백기사가 아니면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주주 가치가 증가하죠. 근데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해석하기가 되게 좀 난해하긴 합니다. 오늘 SM은.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 컴투스가 좀 사고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이 좀 빠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저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리고 KTNG는 좀 최근에 좋았죠. 이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 주주 행동주의가 나섰다. 뭐 배당 늘려라, 인상공사 인적 분할해라. 근데 이거를 KTNG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샀다 팔았다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는 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이게 이런 거죠. KTNG를 내가 뭐 나는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싸고 주주 가치를 위하는 기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저가에 사서 차 들고 가서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어요. 돈 잘 벌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주주 행동주의가 나와서 근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 올랐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면 이게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우상향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대응할 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예, 갑자기 KTNG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3% 빠졌고요. 예, BH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그러니까 오늘 빠진 기업들은 어떤 뭐 이벤트는 없었고 근데 단 이제 S온 같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 좀 올랐었어요 며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주 쪽으로 급격하게 좀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이 그쪽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 오늘 올라간 기업들 보면 너무 큰 기업들 있죠 시총. 예. 이게 이제 이 두 개, LG화학하고 이 두 개가 그냥 급등해 버리니까 오늘 LG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 두 기업이 아무튼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시황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그 참 한 달 전만 해도 그죠? 예, 한 달 전만 해도 진짜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예, 종말론이 유행을 하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2300 넘어가고 정말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뭐 종말론이다 얼마 간다 또 이게 올라가면 또 몇 포인트 갈 겁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그 파도타기님 소개해 드렸잖아요. 신문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신문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좋은 기업 찾아내야죠. 찾아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송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몇 포인트 간다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뭐 누가 장이 폭락할 거다 장이 급등할 거다 이게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쏠려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예, 기업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황 관련해선 어쨌든 지금 최악은 지나가는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시장 방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좀 계속 기업에 집중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은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아마 12시에 제가 Y스트릿은 아마 생방은 갈 거는 같아요. 그 전에 끝나면. 그리고 오후에 제가 방송을 하긴 이제 녹화는 할 텐데 시장 함께 읽기는 조금 예, 늦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